아침 햇살이 작은 마당을 비추며 영옥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벌써 7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곤 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 민재의 목소리에 영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이 작은 시골집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아침 준비할게. 영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작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부엌에서 그녀는 능숙하게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달걀 부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부엌에 들어선 며느리 서미정의 목소리는 예의상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42세인 미정은 도시에서 자란 여성답게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 표정에 늘 그늘이 져 있었다. 아침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께서 매번 하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 괜찮다. 평생 습관이라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해. 영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교사 시절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며 키운 관찰력으로 그녀는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진호는 새벽 일찍 나가야 하는 식당 일 때문에 서둘러 밥을 먹고 있었고 민재는 교복을 입고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학교까지 가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민재 등교하는 거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야.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12살 소년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영옥 역시 손자와 함께하는 20분 남짓한 등교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머니, 굳이 매일 나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미정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다. 민재도 이제 6학년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나가시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엄마? 민재가 당황한 듯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다. 사실이잖아. 요즘 시대에 할머니가 매일 손자 등교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 민재도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가는 거 좋아해요. 민재가 격하게 반박했지만 미정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자. 괜찮다. 영옥이 조용히 중재에 나섰다. 그녀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식당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밥을 먹었다. 성실한 성격이지만 우유부단한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영옥은 민재와 함께 집을 나섰다. 미정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손자의 작은 손을 잡은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할머니, 어제 수학 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민재가 그렇게 똑똑하지. 등교길에서 민재는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쏟아놓았다. 친구들과의 이야기, 선생님이 내준 숙제, 급식 메뉴까지. 영옥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할머니는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글쎄, 좀 무서운 선생님이었을 거야. 숙제 안 해오면 혼났거든. 지금도 무서워요? 민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지.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시골길은 한적했고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영옥은 간절히 바랐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민재는 할머니께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마중 나와주실 거죠? 물론이야.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민재가 교문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영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손자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은 동네 노인회관에 들렀다. 몇몇 또래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영옥 선생님 오셨네요. 노인회장인 최봉식 72세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는 젊은 시절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동네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떠신지. 뭐, 그럭저럭이죠. 진호가 식당 일로 고생이 많긴 하지만 영옥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최봉식의 예리한 눈빛은 그녀의 걱정을 알아차린 듯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조용한 거실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다. 교사 시절부터 써온 습관으로 그녀는 매일의 일상을 간단히 기록했다. 2025년 8월 31일 민재와 등교. 아침 식사 시 미정의 차가운 태도. 진호는 여전히 우유부단.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집안에 돌고 있음. 영옥은 펜을 들고 잠시 머뭇했다. 교사 시절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곤 했다. 그 기록들이 때로는 문제 학생을 도우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지금도 같은 습관이 남아 있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미정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죠? 네. 그렇다면 보장 금액은 사고가 나면 영옥의 손이 멈췄다. 보험. 사고? 왜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미정은 곧 방으로 들어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민재를 마중 나간 영옥은 평소와 다른 손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니? 우리 민재가 평소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영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교사 시절의 경험으로 때로는 기다림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진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무슨 일이냐? 식당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서요. 빚이 좀 많이 쌓였어요. 영옥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얼마나? 2억 정도, 아니, 좀 더 될 것 같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미정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억입니다. 어머니, 3억이라고? 영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작은 식당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영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영옥은 아들을 바라봤지만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야, 방에 가서 숙제나 해라. 미정이 차갑게 말했다. 민재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자리를 떴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저희가 이렇게 된 것도 어머니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 것도 있고 미정아! 진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식료비, 의료비, 모든 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가 새 출발하기도 어려워요. 영옥은 며느리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집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어머니도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계실 수 있고 요양원?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자립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요양원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다. 일단 생각해보마.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영옥은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작은 마당에는 그녀가 정성으로 키운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상추, 깻잎, 고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것들이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낸 영옥은 오늘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4년 8월 31일 저녁 진호의 빚 고백 3억 원 미정이. 요양원 이야기. 집 담보 대출 언급. 민재의 불안한 표정.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시골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미정과 진호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결정을 해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어머니, 생각만 하다가 우리 가족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민재 미래도 생각해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영옥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옥은 잠들기 전 다시 수첩을 펼쳤다. 교사 시절부터 이어온 이 기록 습관은 그녀만의 정신적 지주였다.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정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민재도 평소와 다르다. 무언가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하다. 진호는 여전히 우유부단하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평화로운 시골 밤이었지만 영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키운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며느리 미정이 품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옥은 점점 더 많은 의욕을 품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교사 시절부터 써온 그 작은 수첩이 훗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영옥은 수첩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손자와 함께 등교길을 걸을 수 있기를, 이 작은 행복이 계속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후 영옥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호는 식당에 나가고 민재는 학교에 간 오후 시간.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그때 거실에서 미정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김영옥이고요. 수익자는 저희 가족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영옥의 손이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은 순간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보장 금액이 5억이라고 하셨죠? 그럼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바로 지급되는 건가요? 5억? 사고? 영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부엌 일을 멈추고 거실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니요. 자살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고 말이에요. 낙상이나 그런 것들 낙상? 영옥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왜 며느리가 자신의 사고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걸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겠습니다. 혹시 사고 신고는 어떻게? 아,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옥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부엌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잠시 후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점심 준비하고 있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니, 혹시 보험 든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옥은 당황했다. 보험. 국민건강보험 말고 아니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거요. 글쎄, 옛날에 남편이 뭔가 들어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구나. 미정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즘 나이 드시면 보험이 꼭 필요하거든요. 특히 낙상 같은 사고가 많아서. 또 낙상 이야기였다. 영옥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난 조심하니까. 어머니, 사고라는 게 조심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시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미정은 계속해서 각종 사고 사례들을 이야기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일, 부엌에서 화상을 입는 일. 마치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만하자. 무서운 이야기는 듣기 싫다. 영옥이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해요. 만약 어머니께 뭔가 생기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의료비도 그렇고. 무슨 소리냐? 내가 건강하다. 지금은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재의 밝은 목소리에 무거운 분위기가 잠시 바뀌었다. 하지만 영옥은 며느리의 시선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꼈다. 민재야, 어서 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줄게. 고마워요, 할머니. 민재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영옥은 손자의 따뜻함에 잠시 안도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민재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방에 가 있어. 왜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가라고 했잖아.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민재는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아까 이야기 계속해요. 무슨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영옥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교사 시절 거짓말하는 아이들을 수없이 봐온 그녀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미정의 태도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미정아, 솔직히 말해다. 뭘 원하는 거냐? 원한다니요? 그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영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호가 돌아온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건데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보다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아니,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옥은 아들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들이 자신을 내보내려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혹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 영옥의 직설적인 질문에 진호와 미정 모두 깜짝 놀랐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까 전화 들었다. 5억짜리 보험 이야기, 사고 이야기.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솔직히 말해라. 뭘 계획하고 있는 거냐? 순간 방에서 민재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안 돼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민재야, 미정이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민재가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민재야, 뭔 소리냐? 엄마가 뭐라고 했다는 거냐? 하지만 미정이 재빨리 민재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영옥과 진호만 남았다. 진호야, 정말 솔직히 말해라. 뭘 계획하고 있는 거냐? 진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절박해서. 하지만 어머니께 해를 끼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란 말이냐? 그냥 만약에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보험금으로. 영옥은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충격에 빠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영옥은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남겼다. 2024년 9월 1일 미정의 보험 전화 내용 청취 5억 원 사망보험 사고 관련 문의 민재의 울음과 고백 시도 진호의 애매한 시인 위험하다. 정확한 계획을 파악해야 한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진호는 식당 일로 나가고 민재는 친구 집에 놀러 간 상태였다. 영옥과 미정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 창고에서 김치 좀 가져오실 수 있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말했다. 겨울을 준비하며 담근 김치는 뒤뜰 창고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가져올게. 영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뒤뜰 창고로 향했다. 오래된 창고는 농기구와 김치 냉장고가 놓여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어 다소 어둑했다. 김치통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다. 어머니,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옥이 돌아보는 순간 미정이 창고 문을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뭐 하는 거냐? 영옥이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정이 밖에서 무거운 것으로 문을 막은 것 같았다. 미정아, 문 열어라! 빨리! 어머니, 죄송해요. 문 너머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배어 있었다. 무슨 짓이냐? 당장 문 열어! 영옥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미정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창고 안의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치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냉기가 빠르게 퍼졌다. 영옥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문이 고장난 건 아니야. 미정이 의도적으로 막은 거다. 그녀는 교사 시절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영옥이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시골집은 주변의 이웃이 멀어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영옥의 몸은 점점 경직되어 갔다. 손가락 끝이 파래지기 시작했고 호흡이 가빠졌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때 희미하게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재야, 여기야! 창고에 있다! 엄마, 할머니가 창고에서 나 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며 따뜻한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영옥은 비틀거리며 창고에서 나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영옥은 온몸이 떨렸지만 손자 앞에서 의연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어머니, 왜 창고에 계셨어요? 미정이 마치 모르는 척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이 갑자기 안 열렸다. 영옥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넘어갈 것인가. 아, 그 문 원래 고장 나기 쉬워요. 습기 때문에 자주 붓거든요. 미정이 재빨리 변명했다. 그래. 그럼 고쳐야겠네. 진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미정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창고에서 문이 안 열려서 한참 갇혀 계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그냥 문이 고장이었나 보다. 영옥은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증거가 없었다. 그날 밤 영옥은 수첩에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2024년 9월 5일 창고 감금 사건. 미정이 의도적으로 문을 잠금. 약 1시간 동안 냉동고가 돌아가는 밀폐 공간에 갇힘. 저혈당 저체온증 위험. 민재가 발견해 구출. 미정은 문 고장으로 위장. 이것은 살인 시도였다. 다음엔 더 위험할 수 있다. 영옥은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40년간 교사로 살며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손자 민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만큼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보호해야 했다. 방문 너머로 미정과 진호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다음엔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해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영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에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니. 그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꼭 껴안았다. 이 작은 기록장이 언젠가는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지만 영옥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영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고 사건 이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등교길에 나섰지만 손자의 표정이 어두웠다. 민재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와 손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영옥이 다정하게 물었지만 민재는 여전히 침묵했다. 학교 앞에 도착해서도 평소처럼 밝은 인사 대신 고개만 숙이고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거실에 진호와 미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미정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요. 미정이 영옥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창고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문이 고장 나서 갇혔다고 했잖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옥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다. 무언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어제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그건 그리고 민재한테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영옥은 손자가 자신의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재야, 이리 와봐. 미정이 방에 있던 민재를 불렀다. 민재는 울상을 지으며 나타났다. 민재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빠한테 말해봐. 저는 민재가 말을 더듬었다. 할머니가 엄마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민재야, 영옥이 놀라서 손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민재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머니, 이런 망상 증세가 치매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미정이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꾸 없는 일을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고, 가족을 의심하시고,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망상을?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제도 창고에 갇힌 게 아니라 그냥 문이 고장난 건데, 제가 일부러 가뒀다고 하셨잖아요. 영옥은 절망했다. 자신이 경험한 명백한 사실이 가족들 앞에서 망상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진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지만 진호는 고개를 떨궜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긴 하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이상한 소리라니. 며느리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말씀. 그건 좀 심하잖아요. 영옥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 거짓말이 아니라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미정이 교묘하게 말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조기 진단하면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영옥이 소리쳤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격한 반응이 증상으로 해석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화내시면 더 안 좋아요. 미정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영옥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민재야, 너는 알잖니? 할머니가 이상하지 않다는 거. 영옥이 손자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민재는 바닥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재의 작은 목소리에 영옥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오후 영옥은 혼자 동네를 걸었다. 마음이 답답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무작정 걷다가 노인회관 앞에 이르렀다. 영옥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최봉식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는 곧 영옥의 어두운 표정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봉식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노인회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영옥은 최봉식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보험 전화, 창고 감금 사건,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일까지. 최봉식은 말없이 영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물론 아니죠. 선생님을 4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최봉식의 믿음 어린 말에 영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신뢰를 이웃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증거요? 그들이 계획한 걸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말이에요. 영옥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미정이 늘 방에서 전화를 받고 서류를 숨기곤 했다. 아, 그리고 요즘은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CCTV요? 네. 창고 쪽에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예전에 면사무소에서 일할 때 보안 관련 업무도 했거든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옥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렇다. 증거가 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동네의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최봉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요즘 댁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차갑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고요. 영옥은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동시에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선생님, 일단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증거를 찾게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봉식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여전히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미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옥을 바라봤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다. 누구 만나셨나요? 미정의 질문이 계속되었다. 마치 영옥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노인회관에 잠깐 들렀지.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별거 없다. 그냥 안부 인사. 영옥은 최봉식과의 대화를 숨겼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영옥은 수첩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최봉식 회장이 도움을 약속. CCTV 확인 가능성. 미정의 서류나 통화 내용 확보 필요. 민재를 통한 정보 수집도 고려. 하지만 아이에게 부담 주면 안 됨.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해야 함. 그녀는 교사 시절의 체계적 사고를 되살렸다. 문제 학생을 지도할 때처럼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복도에서 미정의 전화 소리가 또 들렸다.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방문을 조금 열어 귀를 기울였다. 화재는 어때요? 아니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화재, 계단, 영옥의 온몸이 차가워졌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니. 아니면 약물도 혈압약 과다 복용으로 하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손이 떨려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2024년 9월 7일 미정의 추가 계획 확인. 화재, 낙상, 약물 과다 복용 등 다양한 방법 검토 중. 다음 주까지 실행 예정. 매우 위험한 상황.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용기를 내어 진호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하려 했다. 진호야, 어젯밤에 미정이가 전화로 어머니, 또 시작하시네요. 진호가 피곤한 듯 말을 끊었다. 난 정말 들었다. 화재, 계단, 약물 이야기를. 어머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상처받기는 그 애가 나를 죽이려고. 어머니, 진호가 크게 소리쳤다.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미정이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고생하는데. 고생은 무슨. 보험금 5억 때문에.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피해망상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영옥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아들마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미정이 영옥을 병원에 데려갔다. 어머니,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세요. 정신과에서 의사는 영옥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요. 전혀. 하지만 의사는 미정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할머니께서 요즘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시고, 가족을 의심하시고, 검진 결과 의사는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들은 그녀를 환자 취급했고 그녀의 모든 말은 증상으로 여겨졌다. 그날 밤 영옥은 수첩에 절망적인 기록을 남겼다. 병원 진료, 치매 의심 진단, 가족들의 완전한 불신, 민재마저 등을 돌림.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최봉식 회장만이 유일한 희망. 증거를 찾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미정과 진호의 대화가 들렸다. 이제 됐어요. 의사도 치매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계속 의심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누가 들어도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영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4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영옥은 마음을 다잡았다. 교사 시절 어려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끝까지 싸워야 했다. 손자 민재를 위해서라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내일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최봉식 회장과 함께 증거를 찾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영옥은 수첩을 꼭 안고 잠들었다. 이 작은 기록장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영옥은 최봉식 회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장소는 동네 뒷산의 작은 정자였다. 선생님, 확인해 봤습니다. 최봉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CCTV가 있었어요. 창고 옆 전봇대, 정말요? 네. 그리고 그날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최봉식이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며느리분이 명백히 의도적으로 문을 막은 게 나와요. 영옥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최봉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보험 관련 서류예요. 제가 아는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알아봤는데 며느리분이 최근에 어머니 명의로 5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가입했더군요. 5억.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난 6개월 동안 3개 보험회사에 각각 가입했어요. 총 15억 원 규모입니다. 영옥은 숨이 막혔다. 15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더 있어요. 최봉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며느리분이 작성한 것 같은데 사고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어요. 영옥이 서류를 받아 읽어봤다. 그곳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끔찍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시나리오 1 계단 낙상 마이너스 새벽 시간,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짐. 시나리오 2 화재 사고 마이너스 부엌에서 가스 누출. 시나리오 3 약물 과다 복용 마이너스 혈압약 착각. 각 시나리오마다 상황 연출 방법과 사후 대응책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악한 것들. 영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석 제사 때 모든 걸 공개하겠어요. 영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친척들 앞에서요? 네.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모든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리 눈치채면 괜찮아요.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저는 죽을 예정이니까. 영옥의 씁쓸한 말에 최봉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꼭 성공하셔야 해요. 그럴 거예요. 40년간 교사로 산 것이 헛되지 않게. 추석 당일 집안은 분주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진호의 형인 박진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영옥의 동서인 김순자까지. 오랜만에 대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친척들이 영옥에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미정은 능숙하게 제사 준비를 지휘하며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했다. 영옥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서 순자가 물었다. 그냥 그럭저럭이지. 미정이가 정말 잘해드리는 것 같던데요. 요즘 같은 며느리 흔치 않아요. 순자의 말에 미정이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일이죠. 제사가 시작되었다. 영옥은 제사상 앞에 앉아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영옥이 일어섰다. 잠깐, 모두 앉아주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무슨, 미정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조용히 해라. 영옥의 목소리에는 40년간 교단에서 키운 권위가 묻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옥이 준비해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은 미정이가 내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 증서입니다. 총 15억 원 규모. 친척들이 술렁였다. 그리고 이것은 미정이가 직접 작성한 나의 사고사 시나리오입니다. 영옥이 미정의 계획서를 읽기 시작했다. 계단 낙상, 화재, 약물 과다 복용. 구체적인 살인 계획이 드러날 때마다 친척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창고에서 미정이가 나를 가둔 CCTV 영상입니다. 최봉식 회장이 준비해둔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미정이 영옥을 창고에 가둔 후 밖에서 문을 막는 모습이 선명히 나타났다. 어머니, 이게 진수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미정아, 이게 무슨 짓이냐? 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엄마! 그때 민재가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민재야, 미정이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민재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치매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할머니가 죽으면 돈이 많이 생겨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민재의 고백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다. 미정아, 정말이냐?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3억 빚에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이대로는 정말 온 가족이 망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거냐? 진수가 분노로 떨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했다는 소리잖아.
순자가 손으로 미정의 뺨을 때렸다. 이 악한 년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혼란 속에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미정은 살인미수 혐의로 연행되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가 영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진호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영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왔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민재가 할머니에게 매달리며 울었다. 엄마가 무서워서 거짓말하라고 해서 괜찮다. 민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영옥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옥은 최봉식 회장과 마지막 차를 마셨다. 선생님, 정말 용감하셨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이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수업이요. 정직과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업. 민재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최봉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영옥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사실은 말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숨겨둔 돈이 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옥은 진호와 민재를 거실로 불렀다. 미정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집안 분위기는 무겁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감돌았다. 진호야, 민재야, 할머니가 이야기할 게 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진호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표정이었고 민재는 불안해하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사실 할머니가 그동안 숨긴 게 있었다. 영옥이 방에서 낡은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할머니가 교사로 40년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과 첫 번째 통장을 열어 보였다. 진호의 눈이 커졌다. 5억? 그리고 너희 아버지와 함께 조금씩 사둔 땅이 있다. 두 번째 서류 뭉치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시내 개발지구 근처 땅 3곳. 지금 시세로는 대략 7억 정도 될 거야. 어머니, 이런 돈이 있으셨는데 왜 말씀을?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거든.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이 성장하지 못해. 영옥의 말에 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지. 미정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희가 받을 상처가 걱정돼서. 할머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엄마 말 들어서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영옥은 손자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너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린 거지.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결국 할머니를 구해줬잖니. 창고에서 찾아준 것도 너고.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재를 제일 사랑해.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식당 빚은? 다 갚아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영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민재 교육만큼은 할머니가 담당할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미정이가 감옥에서 나와도 이 집에는 발 못 들이게 해. 이혼하든 별거 하든 내가 알아서 해. 진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최봉식 회장이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그런 돈이 있으셨다니. 평생 모은 돈이니까 당연하죠. 다만 너무 일찍 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현명한 선택이셨어요. 최봉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 이번 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영욱이 잠시 생각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정직과 진실의 힘도 다시 확인했어요. 4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선생님다운 말씀이세요. 그날 저녁 영욱은 민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았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학교 갈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민재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 앞으로는 엄마 없이 아빠랑 할머니랑 셋이서만 살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구나. 좋아요. 엄마는 무서웠어요. 민재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가 민재를 지켜줄 테니까. 할머니는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강한 게 아니라 정직한 거야. 정직하게 살면 두려울 게 없어. 저도 할머니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영욱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돌아가신 남편의 무덤 앞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후 영욱은 마지막으로 수첩에 기록을 남겼다. 2024년 9월 15일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미정은 살인미수로 구속. 진호의 빚 3억 원 해결. 앞으로는 민재와 진호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갈 것. 40년간 교단에서 가르쳤던 정직과 진실이 결국 우리 가족을 구했다.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을 끝마쳤다. 영욱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채소들이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에서는 주황빛 감이 익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도 같이 학교 갈 거죠?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민재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영욱은 손자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위기는 지나갔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직과 사랑이 승리한 새로운 시작 말이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영욱의 마음에는 따뜻한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손자와 함께 등굣길을 걸을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평화로운 마음으로.